네, G20 정상회담이 인도의 뉴델리에서 내일부터 9일부터 열리게 되는데요. 오늘 이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도가 뭐 중요하다. 인도 이제 세계 인구 1위 나라 올라갔고 지금 중국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그쵸. 인도가 다음이다. 뭐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서 뭐 미국, 중국에 의해서 G3에 이제 인도가 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인도의 시대 뭐 이제 열리는 겁니까? 우선 몇 가지 팩트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도의 경제 규모는 현재 세계 5위이고요. 예. 2030년이 되기 전에 세계 3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인도는 올해 중국을 제치고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가 되었고요. 그렇죠. 최근에는 인도가 달에 탐사선을 성공적으로 보내면서 그렇죠. 세계 4번째 달 탐사국이 되었습니다. 또한 인도는 국방 지출이 세계에서 4번째로 큰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여전히 1인당 GDP가 2,600달러로 낮지만 국제 무대에서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다양한 지표들을 기준으로는 인도가 멀지 않은 시점에 G3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인도에서 개최되는 이번 G20 정상회담에서는 인도가 국제 무대에서 어젠다 설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G3에 걸맞은 외교력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 인도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건 사실 외에도 어떤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도가 치고 올라오는지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뭘까요? 크게 세 가지 성장 동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인구 기준으로 인도는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을 갖고 있습니다. 인구의 인도가 올해 중국을 넘어섰고요. 2050년에는 중국보다 3억 5천만 명이 더 많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지금 얼마 정도 되죠? 인구 정확하게? 지금 14억 정도 됩니다. 14억. 인도의 소비 시장은 그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중산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요인은 생산기지 경쟁력입니다. 이 생산기지 경쟁력이 최근에 강화되는 것도 중요한 성장 동력인데요. 2014년에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집권을 시작하면서 제조업 투자 유치를 위해서 사업 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 기업 환경 확충에 나서면서 세계은행이 발표하는 기업 환경 지수의 인도 순위가 2014년에 142위에서 2019년 63위로 높아지는 등 투자 여건이 크게 강화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보조금과 같은 더욱 강력한 적극적인 산업 전략도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 애플과 같은 글로벌 제조업체들이 인도 내에 생산 비중을 높이는 전략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인도의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는 점에도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 역시 중국과 국경 분쟁을 벌이면서 중국 견제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요. 주요 선진국들이 인도 태평양 전략의 핵심 파트너 국가로 인도를 설정한 바 있는데요. 이를 통해 인도의 몸값이 국제 무대에서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제가 이 질문하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인도는 결국은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중국하고 미국하고 대결 구도가 되니까 이 인도는 전통적으로 친미 국가, 서방에 친한 그런 우방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대신 이제 인도로 몰리고 인도가 중국 역할을 하게 되고 이런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긴 역사를 보시게 되면 인도는 비동맹주의라고 그 어떤 국가에도 뭐 동맹을 맺지 않는 국가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 러시아와 미국의 마찰이 있었던 한 80년대, 70년대에는 어떤 국가에도 붙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만의 노선을 가겠다라고 한 바가 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중국과 국경 문제가 심화가 되면서 이제 미국과 좀 더 관계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수치로 봐도요. 이제 얼마 전에 그 GDP 성장률 나왔는데 이거를 보면서 또 어떤 분석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주요국 경제가 고물가 그리고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인도 경제는 작년에 7.1%라는 높은 경제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인도 경제는 앞으로 5% 후반대, 6% 초반대의 GDP 성장률을 지속하면서 5년 내에 독일과 일본을 제치고 세계 3위 경제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물론 인구가 많으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인도의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였다는 점을 고려해 보시면 정말 엄청난 성과입니다. 그리고 선진국 경제 대부분이 저성장에 빠져 있는 가운데 인도의 빠른 성장세는 세계 경제에도 중요한데요. 앞으로 5년 동안
인도가 세계 경제 성장의 17%를 기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인도의 기여도는 중국의 기여도인 22% 다음으로 크고요. 네. 그리고 미국의 기여도인 10%, 유로존의 기여도인 5%보다 훨씬 큽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률이 중국은 지금 5%도 달성 못하는 수준인데 이제 7.1%였고 앞으로 이 상태로 나가면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중국을 능가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이게 당연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번 G20 정상회담이 인도에서 개최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떤 아젠다, 어떤 역할을 좀 인도가 맡게 될까요? 네네. 이번 주 토요일과 일요일, 내일과 모레죠. 9일과 10일에 인도의 수도 델리에서 G20 정상회담이 개최가 됩니다. 예. G20 의장국은 회원국들이 돌아가면서 맡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인도네시아 그리고 올해에는 인도가 의장국을 맡고 있습니다. 의장국은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는 회원국들로부터 글로벌 안건에 대한 컨센서스, 의견 일치를 끌어내서 커뮤니케라고 하는 공동 성명을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회원국들을 설득하는 일은 언제나 어렵지만 지난 몇 년간 주요국 간의 마찰이 심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의장국인 인도가 특히 어려운 과제에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테마는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통합보다는 분열이 더욱 눈에 띌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슬로건하고는 좀 반대의 어떤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 협상 과정도 뭐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좀 어떤 부분을 좀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네, 우선 세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중국의 입장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미국과 중국이 서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양국의 관계가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인도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2020년에 국경 분쟁에 따른 유혈 사태 이후 중국과의 관계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동시에 중국 견제라는 동일한 목표를 가진 미국과 인도의 관계는 빠르게 강화가 되고 있는데요. 이를 인식해서인지 중국은 첫 G20 정상회담이 열린 2008년 이후에 처음으로 시진핑 국가 주석이 G20 회담에 참석을 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대신 리창 총리가 참석할 계획인데요.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서 중국이 주요 선진국에 포함된 G20의 영향력을 약화하려 한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는 신흥국의 협의체죠. 브릭스의 정상회담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는 6개 신흥국에 신규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중국이 주도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중국이 선진국의 압박을 받는 가운데 G20을 견제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 협의체를 만들려는 전략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렇게 G20에 대해 회의적인 중국이 정상회담 전후로 어떠한 메시지를 던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두 번째는 러시아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입니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러시아에 대한 강도 높은 경제 제재를 가한 바 있는데요. 인도의 경우 외교적 중립성을 앞세워서 이 경제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인도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러시아의 에너지를 상대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대거 수입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에 대한 어떠한 메시지가 이 커뮤니케 공동 성명에 담길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도가 정상회담에서 주도적으로 발굴한 안건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도는 중국의 영향력과 이미지가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개발도상국, 소위 글로벌 사우스의 대표 주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 안건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인도가 아프리카 연합을 G20의 신규 회원국으로 받는 방안에 적극적이라는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IMF, 월드뱅크와 같은 국제금융기구와 관련해서는 개발도상국의 영향력, 지분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채무 위기국을 지원하는 방안, 개발도상국의 디지털화, 녹색 전환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니 슬로건은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인데 정말 이게 아닌데요. 일단 중국은 중국대로 G20 힘을 빼놓고 다른 협의체를 통해서 자기가 주도를 하려고 시진핑이 고의를 지금 참석하지 않은 거로 이제 해석이 되고 러시아는 제재를 해야 되는데 서방 국가들 G20 회원국들이 전부 다 러시아에 대해서 대부분 적대시하고 있고 근데 이걸 인도가 이제 중간에서 이제 중재를 해야 되는 의장국 입장이 있고 그렇게 되고 그럼 이제 나머지 이제 제3세계 국가들을 다 인도를 중심으로 다시
이 G20의 이 중심으로 모여서 협치를 하나의 지구를 이쪽 편만 가지고 하나의 지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진짜 어느 때보다도 진짜 분열이 심한 상태가 됐는데 이게 참 이번 G20은 다 정말 자세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저희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인도 지금 얘기만 쭉 들었을 때는 정말 뭐 장밋빛 미래가 그려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한계점이랄까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좀 지적하고 싶으세요? 네, 물론 문제가 많습니다. 인도에서 전반적인 기본교육 수준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고등교육 그리고 기술 훈련 분야는 여전히 열악합니다. 따라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기업 내에 인력 훈련 프로그램에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크고 인구가 많은 만큼 행정구역인 주별로 규제, 문화 그리고 소득 수준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대 시장을 공략해서 인도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그 지역별로 세분화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디 인도 영화라든가 인도의 다큐멘터리든가 보면 인도 가보셨어요? 저는 안 가봤죠. 인도를 보면은 영화에서도 화이트 타이거라는 영화도 보고 그러면 굉장히 그 계급 간의 문제가 심각하고 저는 그게 계급 간의 사회 문제가 아니고 경제 문제로까지 연결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보면은 어떤 사람, 어떤 계급과 이 미팅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풀어가느냐, 또 어떤 사업은 어떤 계층과 풀어야 되느냐, 또 민족도 다민족이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들을 좀 자세히 알고 공부를 하고 들어가야지 비즈니스를 가능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이 정말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로 이제 뭔가 핸들링을 했는데 인도는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약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업 비즈니스 이 서방 국가들 우리도 그렇고 서방의 많은 국가들도 그렇고 인도와 함께 손잡고 뭘 하려면 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좀 엉뚱한 질문 같긴 한데. 말씀하셨듯이 이 카스트 제도라는 게 되게 생소하고 그리고 뭐 경제 발전과 함께 사회도 많이 변했지만 여전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따라서 문화적인 요인도 기업들이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인도는 그 지방 정부가 매우 힘이 큽니다. 하지만 모디 총리가 2014년부터 집권을 시작했는데 내년 총선에서도 아마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그 중앙정부의 힘이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중앙정부는 그 힘을 사용해서 더욱 강력한 산업정책을 지원책을 공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그 여행하신 분들이 보면은 유튜버 여행자들이 이렇게 보면 아니 인도가 저렇게 경제 대국인데 이렇게 SOC, 도로, 항만 이런 게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물론 뭐 그 영상을 보고만 판단하는 건 아닌데 뭐 전 인도 살짝 가까다 인도를 다 다녀본 건 아니지만 이게 보면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앞으로 그 SOC의 사회적 유틸리티도 뭐 이런 거에 대한 수요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고 물론 인도 자체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뭐 해외 기업들, 우리 기업들을 포함한 해외 기업들이 거기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그쪽 분야에도 큰 거 아닌가요? 그 인프라 시장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규모도 매우 큽니다. 그리고 정부가 주도로 2010년대 후반부터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을 해서 그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른데요. 최근에는 민간 기업들도 이 투자 붐에 동참을 하면서 시장이 매우 빠르게 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물론 진출이 쉽지는 않지만 인도에 진출을 해서 기회를 모색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 우리나라의 유상 원조 또 지원이 시작되면 앞으로 기회가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인도에서는 뭐 이건 정말 개인적인 질문인데 어떤 산업이 먼저 좀 육성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가 있을까요? 모디 총리가 지금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린 전환입니다. 녹색 전환인데요. 녹색 전환과 같은 뭐 태양광, 뭐 풍력, 환경산업, 환경산업이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인프라 쪽뿐만 아니라 이제 제조업, 그 그린 산업과 관련된 제조업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뭐 전기 자동차 같은 밸류 체인도 구축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남의 나라 좀 비방이 그렇지만 인도 가보면 정말 그린 산업 방금 명건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 돼요.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너무 공기가 달라. 맞습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인도 국민들을 위해서도 환경 사업은 좀 해야 될 것 같고 인도 하면 뭐 IT 아니겠습니까? IT 강국이고 그리고 특히 사람들. 인력들이 우수한 인력들이 많아요.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다음에 중국보다도 훨씬 더 미국이라든가 유럽에 가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많다. 이게 이제 결국은 인도로 다시 귀환을 하거나 인도 사람들로 다 글로벌 기업에 남아서 어차피 인도 경제를 뒷받침하는
걸음이 되지 않나 네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많죠. 네, 맞습니다. 뭐 인도는 아시다시피 이미 IT 강국이고요. 예. 근데 이 IT 강국이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는 주로 소프트웨어 네. 중심으로 성장을 해왔습니다. 서비스 분야죠. 그렇죠. 근데 앞으로는 이 모디 총리가 이 소프트웨어와 제조업을 연계시켜서 이 산업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네네. 그래서 PLI라고 불리는 생산 연계 인센티브라는 지원책 또 마련을 해서요. 글로벌 기업들을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례로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인도 내 생산 비중이 7% 정도가 되는데요. 중장기적으로는 25%까지 그 아이폰 생산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반도체 육성까지 나설 것이라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도가 제일 무서운 게 인도가 수학 영재 맞아요. 올림피아드, 과학 천재. 영재 올림피아드 이런 데서 거의 뭐 상위권을 석권하고 있어요. 이 인력들이 결국에는 그 지구의 네네. 산업과 네네. IT 산업 전체를 이끌어갈 걸 생각하면 좀 걱정이 돼요. 저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인도 국내 정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면은 네네. 선거가 곧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지금 그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이게 지금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분위기인지 아니면 좀 팽팽한 분위기인지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모디 총리로 뭐 많이 쏠린 느낌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한 1년 동안 그 G20을 중요한 마케팅 툴로 활용을 하면서 자기의 지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큰 이변이 없는 이상 모디 총리가 3선에 성공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인도 이야기는 참 들을 때마다 재밌어요. 신기하고 예. 재미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없는 위기 속 기회는 언제나 숨어 있습니다. 성공한 투자 고수들과 나눈 투자의 철학. 다가올 기회를 잡아내는 부의 만찬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푸짐하게 한 상 차려놓았습니다.